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들을 폭격하자 이란은 중동 곳곳에서 미군 기지와 군함을 타격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을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면서 한 달로 접어든 전쟁이 확전 기로에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새벽, 예멘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즉각 방공망을 가동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의 핵심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وذلك بدفعة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الستية والتي استهدفت أهدافا عسكرية حساسة ل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جنوبي فلسطين المحتلة. 지금까지 저항의 축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참전했지만 후티의 군사 개입은 처음입니다. 후티는 모든 목표를 이루고 적의 공격이 멈춰질 때까지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확전을 예고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의 산발적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곳곳에서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만 살랄라 항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점에 있는 미 해군 군함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랄라 항구는 이란 남부 해안에서 1000여 킬로미터 거리로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전 이후 가장 먼 거리의 미군 자산을 공격한 사례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프린스 술탄 미 공군기지도 또다시 이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 공중급유기 2대가 파손되고 미군 12명이 다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경제특구에는 미사일 잔해가 떨어지면서 불이 나 6명이 다쳤고 쿠웨이트 국제공항도 여러 차례 드론 공격으로 레이더 시스템이 손상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공세에 이어 테헤란의 이란 정권 기반 시설들을 계속 타격하며 작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밑에선 협상이 타진되는 와중에도 저항의 축을 동원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력 17,000명을 이란 인근에 투입하려는 움직임 속에 화재로 수리에 들어간 항공모함을 대체 새로운 항모전단을 중동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 10,000명의 지상군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중동 지역에 배치 명령이 내려진 해병대 5,000명과 제82 공수사단 2,000명에 더해지는 병력입니다. 증파되는 지상군에는 보병과 장갑차, 군소지원 부대가 포함될 거란 전망입니다. 따라서 최대 17,000명 규모의 미국 지상군이 이란 근처에 집결하는 셈입니다. 이들은 이란 해안 거점이나 주요 섬 장악, 농축 우라늄 시설 확보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다만 전면적 침공에는 부족한 규모라 이란과의 협상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And we can achieve them without any ground troops, without any. Now, in terms of why there's deployments, number one, the president has to be prepared for multiple contingencies. 이와 함께 미 항공모함 부쇼가 중부 사령부 관할 구역에 배치돼 대이란 작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중동 지역에 전개됐다 지난 10일 화재로 수리 중인 항공모함 포드호를 대체하는 전력입니다. 부시 항모전단에 배정된 유도 미사일 구축함들도 이미 본토 모항을 출항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도 지상전 대응병력 100만 명을 집결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확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에 나서기 전에 이란의 국방력을 최대한 악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남부의 부셰르 원전이 현재 시각 27일 밤 11시 40분 공격받았다고 이란 원자력청 AOI가 밝혔습니다. 지난 17일과 24일에 이어 열흘 사이 부셰르 원전 부지에 대한 세 번째 공격입니다. AOI는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재정적, 기술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주체를 범죄적인 미국과 이스라엘로 규정하고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란 중부에 있는 실험용 중수로 시설인 혼다브 중수단지와 우라늄 정광 생산 공장,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남서부 지역의 제강소 등도 공습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협상 테이블이 펼쳐지기 전에 이란의 국방력을 최대한 무력화하려고 공세를 강화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핵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겠다, 휴전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써서 최대한 공격을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공격 수위를 더 높여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최근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잇따라 뚫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방공 자원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도 이번 전쟁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밤 이스라엘 남부 도시 디모나에 이란 탄도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격에 실패했고 도심을 강타한 미사일에 무려 2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거리 방공 미사일 에로3 대신에 중거리용 다윗의 돌팔매를 쓰다 방어에 실패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방공무기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 성능의 요격 미사일을 아껴 쓰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로3는 사거리가 2,400km로 가장 멀리서 그리고 정확히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맞추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돌팔매와 에로2, 아이언돔은 각각 사거리가 300km에서 70km에 불과합니다. 물론 한 발당 단가도 에로3가 가장 비쌉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성능이 가장 좋은 미사일을 몰아쓰다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정은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과 연구소는 사드와 지대지 미사일 등 미국의 핵심 전력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무기 공급 체계 상당수가 파손됐습니다. 결국 공격은 물론 상대의 공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방공 자원이 이번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란의 호르무즈협 통행세,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호르무즈협은 자연적인 지형이라서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와는 달리 통행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행료를 수억씩 받는 스웨즈 운하와는 다릅니다. 유엔 해양법협약을 보면 영해 내에서도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지만 비준하진 않았는데 만약 호르무즈협 통행료 징수를 강행할 경우 안보 서비스에 대한 대가란 주장도 펼 걸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호르무즈협이 다 이란 바다도 아니고요. 남쪽은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의 영해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협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바로 병목 지점. 수심이 깊어야만 지날 수 있는 큰 배들은 이곳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 공격 범위를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이 지점이 아니라도 이란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섬들 근처를 지나다가 공격이 날아올 위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연합해서 배를 호위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선사들 입장에선 선원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다가 사고 시에 보험 적용도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다음 군사작전의 대상이 쿠바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 과정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마이애미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곧 끝날 것이라며 다음 군사작전 대상이 쿠바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그 말을 안 한 것으로 해달라면서도 다시 한번 쿠바가 다음이라며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I said you'll never have to use it, but sometimes you have to use it. And Cuba's next, by the way, but pretend I didn't say that, please. Thank you very much. Cuba's next.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쿠바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용 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쿠바 정부와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쿠바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공식 거부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정 파견을 사실상 거부한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며 강한 불만도 거듭 터뜨렸습니다. It's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for the United States because we spen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 year on NATO, hundreds of protecting them. And we would have always been there for them, but now based on their actions, I guess we don't have to be. 미국이 나토의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하는 기여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이란에서만 1,000명이 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핵심 당사국 간의 입장 차이도 커서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회담 결과가 종전과 확전, 장기전을 가를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 40여 명의 고위 인사가 사망했습니다. This terrorist regime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ll say it again. They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맞대응에 나선 이란은 인접국 공격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민간 선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국제 유가와 증시가 요동을 쳤고 LNG, 원유, 나프타 수급 불안까지 더해져 각국은 지금까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Und maßvoll agiert. Wir erlauben Tankstellen nur noch einmal pro Tag die Preise zu erheben. Wir stärken das Kartellamt, indem wir die Beweislast umkehren. 동맹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파견해달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도 사실상 거부된 상황. 그 사이 이스라엘은 전선을 더 확대하고 최근엔 공격 목표를 이란 핵시설 등으로 바꿔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우위를 자신했던 초기와 달리 최후 통첩 시한을 연달아 수정 발표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을 고조시킨 데 대한 비난 여론이 11월 중간 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어서 종전을 목표로 번복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미국과는 전략적 밀당을, 이스라엘엔 맞불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대면 회담에 진정성이 얼마나 담기느냐가 종전과 확전, 장기화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전쟁에 대한 입장은 각각 다르지만 인적, 물적 피해가 커지는 것은 세 나라 모두 고민스럽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25일 기준 이번 전쟁으로 이란에서만 1,9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도 1,00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고 이스라엘 18명, 미군은 13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리터당 210원 오른 가격으로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주유소 평균 기름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주말 동안 주유소를 찾는 차량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주말 이른 아침 주유소 앞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기름값이 더 오른다는 소식에
서둘러 기름을 넣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정부가 리터당 210원 오른 금액으로 최고 가격을 정하면서 장거리 운행을 하는 시민들은 기름값 걱정뿐입니다. 방송을 보고요. 기름값이 많이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주유하러 왔어요.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은 우리가 일하는데 장거리 같은 다니고 하는데 많은 영향이 있죠. 전국 평균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일찌감치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틀 전부터 여기를 오가는데 여기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꼭 넣어야지 했는데 사실 오면서도 올랐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왔는데 다행히 아직은 안 올라서 가득 넣으러 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조유소는 가격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 후 평소보다 4배나 많은 차량이 쏠리면서 재고량이 부족해져 기름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가격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량이 많아서 재고 소진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이 2,000원대 초반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정부의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기름값이 급속히 올라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99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어제 오후 7시 기준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국 평균가 인상폭 18원의 약 2배인 33원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 3일 후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여파가 생활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 걱정은 물론 쓰레기 봉투 사재기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을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동 사태 이후 가장 큰 걱정은 단연 기름값입니다. 리터당 200~300원 올라가는 게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기름값이 뛰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화물차 운전자들은 요소수도 걱정거리입니다. 차량용 요소수는 중동산 비중이 적어 대란 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생계가 걸린 일인 만큼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기 바쁩니다. 사장님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통으로라도 이렇게 받아갖고 가야죠. 많이 받는 데는 3만 원 이상 받는 데 있고 한 통에. 중동 사태는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 수급 차질은 나프타 같은 기초 원료 공급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비닐 등 플라스틱 공장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즉시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 가격은 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 3개월 동안은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일부 마트에선 재고가 동나거나 수량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80% 이상 돌려보내는 거죠. 사재기에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1년에 한 30장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오늘 1인당 5개 제한이라서 5개밖에 못 샀어요. 불안 심리가 커지자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평균 3개월치 종량제 봉투를 확보하고 있다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속에 일상 곳곳에서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고유가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비축유를 아끼거나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이제라도 구매하는 등 버티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의 토마토 농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벌어진 일교차를 등유 보일러로 견뎌냅니다. 한 달 새 기름값이 껑충 뛰었지만 한 해 농사를 생각하면 안 쓸 수도 없습니다. 일정 온도 아래로 떨어지면 토마토가 생육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사용을 했지만 현재는 대략 한 20% 정도 오른 2,6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에 대한 손해가 오롯이 이제 농장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름통엔 딱 하루치 등유만 남았지만
꽃샘 추위가 없기만 바라며 일단 주유소 발길을 끊었습니다. 고유가에 포장재 가격도 올라 이중고에 처했습니다. 난방비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만약에 토마토 가격이 높아졌다면 농장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토마토의 가격이 그렇게 또 올라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치솟는 유류비가 부담스럽기는 어민들도 마찬가지. 가격 상승에 공급량 감소까지 덮치면 평소처럼 조업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유소에선 미리 면세율을 확보하려는 눈치 싸움도 벌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영농철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옮기기에 들어가는 경유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기름값이 올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니까 선제적으로 좀 많이 배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섬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며 그런 정책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토요일 아침 일부 신문에 나온 청와대발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다주택을 소유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승진 배제를 검토하는 등 공직사회를 상대로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제와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다주택 미예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언론에 대해 어떤 경위로 취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닌 보도는 정부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한다며 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된 공직자의 경우 다주택 또는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현황 조사와 함께 배제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나 주류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현재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한 뒤 관련 내용은 기존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항일 뿐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에서 꼬박밤을 새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소홀했던 지역을 더 자주 찾겠다며 영남권 공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지방행보 없이 여의도만 맴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년의 힘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상북도에서 무박 2일로 금요일을 불태웠습니다. 영덕대게 축제 무대에서 한 곡조 뽑았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어 만선의 꿈을 안고 새벽 고기잡이 배에 올라 2시간 뱃일을 도왔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기름값 상승분을 보전해달라, 외국인 선원을 늘릴 수 있게 해달라, 어민들 민원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민주당 수장이 영덕을 찾은 게 처음이라고 소개한 정 대표는 소홀했던 지역에 더 관심 가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을 더 자주 와야 되겠다. 동진 정책이라고
무섭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청래 대표는 3월 한 달에만 7차례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그야말로 광폭 행보입니다. 지방선거 후보들과 동행하며 힘을 실는 것도 필수.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거의 여의도 주변에서 움직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지방을 찾았을 뿐 지방선거 민심 행보와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출마자들의 기피 현상 속에 장 대표는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찾아 청년의 힘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청년들에게 정치의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폭행과 윤어게인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개그맨 이혁재 씨가 해촉 논란에도 심사위원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당사 앞에선 장동혁이 정답이고 위장 우파는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저륜 결의문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대여 투쟁하자고 지도부에 호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좀 다소 더딘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 10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당시 검찰 수뇌부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된 건입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공주지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은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담당 검사에게 유사한 사례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내부 메신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전 미리 면죄부 부여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김건희 씨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받으며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을 불렀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을 질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문건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는 대면 조사 전인 그해 5월. 해당 문건에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적시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2차 특검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본격 수사 궤도에 오를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현판도 달기 전 인력 구성을 확정짓고 특별검사 임명 1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반면 2차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공식 출범, 그리고 3주가 지나서 1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 최대 수사기간 150일의 5분의 1이 흐른 상황, 유의미한 성과를 위한 골든타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 속 추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진상규명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은 마약왕 박광렬은 임시 인도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수감됩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복역하면서도 마약 범죄를 저지른 만큼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현 기자입니다. 마약왕 박광렬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바 살인 사건으로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반항하지 마세요. 협조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박광렬은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며 범행을 이어가다가 필리핀 측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국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임시 인도 기간 내에 재판까지 마치고 필리핀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범죄를 저지른 데다 수감 중 약물 투약도 의심되지만 필리핀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하는 게 우선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 재판 경과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임시인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건을 추가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양 환전소 살인,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으로 2015년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됐던 김성곤은 우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해 최종 인도돼 복역 중입니다. 화법 공조에는 형 집행에 대한 순서나 형 집행을 최종적으로 어디에 할지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형이 선고되고 필리핀에서 형이 선고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복역하는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만큼 박광렬에 대해서도 엄중한 선고는 물론 신병을 최종 인도받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네, 마약왕 박광렬은 어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어제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광렬을 상대로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광렬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시가 3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레커치를 하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3시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고 지난 1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레커로 욕설 낙서를 적는 이른바 보복 테러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달의 민족 고객 정보를 빼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보복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 서부간선도로에서 차량 4대가 부딪혀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전북 부안에선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1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자동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아침 8시쯤 서울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철산교 인근에서 차량 4대가 부딪혔습니다. 먼저 성산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와 일찍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가 충돌했고 뒤따르던 차들이 앞차를 추돌하면서 운전자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10대 정도의 차량이 유턴해서 반대쪽 차선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차가 앞뒤로 추돌한 게 아니라 옆으로 추돌해가지고 도로를 전부 다 막고 있는 상태라서 사고 수습을 위해 성산 방향 편도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 반쯤 전북 부안군 주산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양계장에서 키우던 닭 10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오후 12시 20분쯤에는 서울 휘경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당국은 주택 지붕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새벽 5시 반쯤 경복궁 자선당으로 들어가는 쪽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자연 발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15% 인상을 추진하는 등 관세 불확실성이 되살아나자 한국 가전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피하기보다는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기업 간 거래인 B2B 시장을 공략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올랜도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오히려 강해지면서 불확실성은 되살아났습니다. The tariffs paid for by foreign countries will, like in the past, substantially replace the modern-day system of income tax, taking a great financial burden off the people that I love.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큰 타격을 입었던 한국 가전업계는 멕시코 등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지역에 생산 시설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USMCA까지 흔들며 멕시코 생산도 관세의 위협에 노출돼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 국내 가전업체들은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기업 간 거래인 B2B 시장을 공략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자기들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 과거 해봤던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걸 깨부수고 신규 업체가 들어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고요. 한 5년에서 뭐 길게는 10년 이렇게 장기 익스클루시브 계약을 하거든요. 특히 월풀 등 미국 가전업계의 텃밭이었던 건설업체, 빌더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빌더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회인데요. 빌트인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빌더 비즈니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빌더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한 번 신뢰를 쌓으면 관세 등 변수가 생겨도 안정적인 장기 거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국 가전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 등 수출 불확실성 속에서도 초거대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는 현지 밀착형 질적 성장 전략으로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랜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에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미국 등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목록을 지목하며 한국이 이 틀을 통해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보복 조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2026 시즌이 5개 구장을 가득 메운 만원 관중의 뜨거운 열기 속에 개막했습니다. 4년 연속 전구장 매진 사례를 이룬 개막전에서 KT는 디펜딩 챔피언 LG를 제압했고 SSG와 하나는 짜릿한 끝내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 10만 5천여 명의 만원 관중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4년 연속 개막전 정경기 매진 사례입니다. 야구의 계절이 왔음을 알린 개막 첫 축포는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롯데 윤동희가 1회 첫 타석에서 선제 2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롯데는 7회 레이에스, 8회 전준우 등 홈런 3방을 앞세워 삼성을 꺾고 시범 경기 1위의 상승세를 개막전에서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최근 개막전 승기를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선수단 전체가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강했고요. 우선 첫 번째 약속을 팬분들한테 지킨 것 같아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KT는 무서운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디펜딩 챔피언 LG를 제압했습니다. 1회 투아웃 이후 안현민이 볼넷을 얻어나간 뒤 무려 6명의 타자가 연속 안타를 쳐내며 대거 6점을 뽑아내 LG 선발 7이노스를 무너뜨렸습니다. 장단 18개의 안타를 뽑아내며 파괴력을 뽐낸 KT는 이후에도 5점을 추가하며 LG의 거센 추격을 11대 7로 따돌렸습니다. SSG는 석점 차로 뒤진 마지막 9회 말 대거 넉 점을 뽑아내며 개막전부터 짜릿한 9회 끝내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마무리 정혜영과 조상우가 석점의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며 고질적인 불펜의 불안을 개막전부터 노출했습니다. 10팀 중 유일하게 토종 선발로 나선 구창모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NC는 두산의 6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개막전부터 연장 혈투가 벌어진 대전에서는 11회 초 2점을 내준 한화가 11회 말 강백호의 끝내기 역전 적시타를 앞세워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 해에 열린 첫 평가전에서 코트디부아르에 0대4로 완패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영국 밀턴 킨스에서 열린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전 후반 각각 2골씩을 내주고 4골 차로 졌습니다. 공격에서는 전반 2번, 후반 1번 슈팅이 상대 골대에 맞고 나와 0패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부산에 사는 A씨는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이 끝난 뒤 범행이 또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B씨는 지난 2013년 10월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2개월 만에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는 재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최근 벌어진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초범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냥 이건 접근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더 추가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정신적 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스토킹 범죄자들은 한 대상에 집착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행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행동교정 프로그램 같은 치료적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죄 판결 이후에만 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잠정 조치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 응답률이 사상 처음 3%대를 기록한 건데요. 실태조사 숫자를 보면 학교폭력은 매년 악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현재 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생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2학기 재학생 22만 명 표본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처음 3%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100명 중 5명꼴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최악의 조사 결과였지만 교육부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전수조사라고 다를까? 1학기에 하는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도 역시 매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20년 1%가 안 됐던 피해 응답률은 5년 만에 2.5%로 뛰었습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심화로 직접 연결짓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지도와 민감도가 높아져 통상적인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화됐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히 신고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에서 최종 학교폭력으로 판정된 사례는 2022년 18,000여 건에서 24년에 22,000여 건으로 2년 사이 21% 늘었습니다. 대책 마련에 앞서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당사자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한다든지 혹은 평가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정부는 올해 학교폭력 대책으로 심의 전 당사자 간 조정을 거치는 관계회복 숙려 제도를 포함해 6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기후위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세계 기상기구 WMO의 최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구에 쌓이는 열이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단순히 더워지는 것을 넘어 기후의 균형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본질적 문제는 기온 상승이 아니라 열의 축적입니다. 지구는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적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한 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WMO는 올해 기후현황 보고서에서 이 같은 현상을 지구 에너지 불균형이라는 지표로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관측을 시작한 1960년 이후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지난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This indicator, we not only understand that the Earth is out of energy balance, that we are accumulating heat, and that there is a certain speed of bringing up more heat into the system, but it also tells us where we can find the heat. 이렇게 쌓인 열의 대부분은 대기보다 주로 바다로 흡수됩니다.
지난해 전지구 해양 연료량은 직전 최고였던 2024년을 넘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With 91% stored in the global ocean, 5% stored to warm the land, 3% is available to heat the ice on Earth, and 1% of heat is warming the atmosphere. 바다에 쌓인 열은 빙하를 녹이고 해수면을 높이며 폭염과 폭우, 산불과 가뭄 등 여러 극한 기상을 동시에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If we see that these indicators increasing, we know also that these effects are increasing and also the implications from the warming components. 지난해 전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3도 높아 관측 이래 두세 번째로 높았고 최근 11년은 모두 가장 더운 해로 기록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도 계속 증가해 이산화탄소는 물론 메탄과 아산화질소도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WMO는 지금의 기후는 비상 상황이라며 지구가 이미 한계를 넘어선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기후위기의 현황을 보여주는 세계기상기구 WMO 최신 보고서에는 유달리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극한 기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겁니다. 이어서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열기가 바다에 집중적으로 쌓이면서 찜통으로 변해가는 지구. 세계기상기구는 이 같은 현상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부르며 지구가 사상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비중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불균형이 불러온 극한 기상 부분에서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고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 동아시아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의 중심에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도 전 세계적인 주요 기상재해로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례 없이 건조한 겨울과 뜨거운 봄이 의성 산불을 역대 최악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기후위기의 표준 사례가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The forecasts for 2026 that were made at the start of the year were that the temperature will be very similar to 2025. 세계 기상기구 보고서 속 한국의 이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다는 경고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전국 곳곳에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은 노랗게 물들었는데요. 산수유꽃이 만개하면서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현재 아산과 정읍은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착한 간격 넉넉히 두고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충남, 경남은 공기가 탁한데요. 오후부터는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바람도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3.4도, 서울 8도, 창원은 9.5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벌어집니다. 서울과 청주가 21도, 대전 21도, 대구 22도, 창원도 19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따뜻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